이 세상은 크게 밥을 먹는 나라와 빵을 먹는 나라로 나뉩니다. 수천 년간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달리했으니 알고 보면 이만큼 중차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쌀과 밀이 만든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은 인구입니다. 이 영상에선 이 인구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그 밖의 중대한 영향에 대해선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세계 인구는 지난해로 80억 명이 넘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유엔에서 선정한 공식적인 80억 명째 인물입니다. 하루 26만 명이 태어나고 12만 명이 죽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유엔이 도미니카 아기를 콕 집어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80억 명의 인구 중 60%인 48억 명이 아시아에 삽니다. 인구하면 대뜸 떠오르는 인도와 중국이 모두 아시아에 있죠. 이 두 나라를 합치면 28억 명으로 10명이 태어나면 그중 3.5명은 좋든 싫든 인도인이 되거나 중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와 중국이 아니더라도 아시아에는 인구 대국이 즐비합니다. 2억 8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인 인도네시아도 있고 2억 4천만 명으로 세계 5위인 파키스탄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탑5 국가 중 미국만 빼고 모두 아시아에 있죠. 그 외에 1억 7천만 명의 방글라데시도, 1억 2천만 명의 일본과 필리핀도, 1억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도, 7천만 명의 태국도 아시아에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남북한 합치면 7천만 명이니 그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숫자입니다. 모두 짐작하다시피 이 나라들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쌀 농사를 져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로 밀농사를 져서 빵을 먹는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 인구는 7억 4천만 명이 전부입니다. 세계 인구의 9%이고 아시아 인구의 약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을 다 합쳐봐야 인도나 중국 인구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 중 1억 명이 넘는 나라라고는 유럽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러시아 뿐입니다.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뿐입니다. 이처럼 양대륙의 인구가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땅 크기의 차이입니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4.5배나 큽니다. 그만큼 인구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농지에서 식량을 생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목의 비중이 높은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빼면 이 차이는 크게 줄어들긴 합니다. 대규모 전염병도 인구 차이의 한 요소입니다. 유럽은 흑사병, 콜레라, 독감 등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대폭적인 인구 감소를 겪어왔습니다. 아시아 역시 전염병이 자주 돈 건 마찬가지였지만 인구 증가를 심각히 저해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평지가 많은 데다 잦은 전쟁과 교역으로 인구 이동이 활발해 몰사 수준의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험준한 산과 밀림, 사막과 강으로 인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게 쉽지 않았죠. 17세기의 종교전쟁이었던 30년 전쟁 이후 유럽은 여러 차례 초대 규모의 국제전을 치러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만 죽은 사람이 1억 명이죠. 18세기 유럽에서 독립왕국만 1000여 개에 달했는데 이들 사이에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카운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국지전은 끊임없었지만 유럽 같은 대규모 국제전은 거의 없었던 편이라 인명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주식으로 먹는 곡식이 무엇이냐입니다. 즉 아시아와 유럽의 인구 격차는 곧 쌀과 밀의 인구 부양력의 차이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르긴 합니다만 아주 먼 옛날에는 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보다 10배 이상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밀의 재배 기술이 늘면서 이 간격은 조금씩 좁혀졌지만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오늘날에도 쌀의 인구 부양력은 밀의 2~3배입니다. 여기에 동남아의 많은 지역에서 쌀은 이기작도 가능했습니다. 같은 땅에서 보리와 쌀을 순서대로 재배하는 이모작도 물론 가능했죠. 반면 밀은 지력 소모가 심해 정기적으로 땅을 씌워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모로 사람 먹이는 데는 쌀이 밀보다 유리했던 것이죠.
더구나 쌀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만큼 수확량도 따라서 커진다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쌀 농사는 무엇보다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밀 생산에 비해 적어도 2~3배 이상의 물이 들었습니다. 논의 물을 계속 대야 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관계시설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선 늘 치수가 중요했습니다. 물만 잘 다루면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처럼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관계시설은 한두 명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아이를 많이 낳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기왕이면 딸보단 힘이 센 아들이 더 좋았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으려면 일찍 결혼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좋은 문화는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 인구가 늘었으니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선 더 많은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아이를 낳아 더 많은 노동력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걸 만년간 반복한 결과 지금 아시아는 유럽은 물론 그 어느 대륙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를 갖게 된 것이죠. 더구나 유럽의 밀농사보다 2~3천 정도 일찍 벼농사를 시작해 아시아는 더 많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덕에 중국은 16세기 초에 이미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는 더 많아 1억 1천만 명 정도 되었죠. 반면 서유럽은 다 합쳐봐야 이 시기에 채 6천만 명이 넘지 않았고 18세기 말이 되어서야 1억 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중남미에서 들여온 옥수수 감자 같은 신작물을 먹일 수 있게 된 덕택이죠. 유럽은 쌀과 밀의 인구 부양력 차이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거쳐 아시아로 본격 진출하면서 두 눈으로 확인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학자들이 유럽의 쌀 농사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일조량과 비가 적어 유럽에선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한때 인구가 국력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애덤 스미스는 한 나라의 부강을 결정짓는 지표는 국민의 숫자라고 했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결국 인구가 나라의 운명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여서 중국과 인도는 오랜 세월 쌀 덕택에 만들어진 이 막강한 인구를 앞세워 각 지역의 최강국으로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많다고 마냥 반기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아시아의 많은 인구가 각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아시아 국가는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민을 먹여 살릴 쌀이 남아도는데도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구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